네, 안녕하세요. 역사 토크 콘서트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광복 뮤지컬이죠. 새벽이 온다 함께 관람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 이렇게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특히 이 마지막에 그 문구 있잖아요. 그들이 염원하던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광복 77주년을 기념을 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오늘 어떤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국민 아버지시죠.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이신 최불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가족이 해방을 함께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77주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먼 세월 같은데 저는 그 운동하시던 그 함성이나 피와 목숨을 바치시고 나라를 구해내신 그분의 흔적들이, 그분의 소리가 이 스튜디오를 지금 막 찾아오고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조국의 내일을 염려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이 자리에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관장이신 김희곤 관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회를 맡으신 분이 정치학자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독립운동사 전공자이고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 주 전공이어서 마침 지난 3일절에 문을 연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초대관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이시고 또 독립유공자 김순호님의 또 후손이세요.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배우 한수연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여기 계신 분들과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요새 핫하신 분이에요. 역사 유튜버시고요. 기자이시고 그리고 작가로도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두 선생님 한영준 님이십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이제 역사 크리에이터 두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뭐 관장님이나 박사님보다 이 배움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저는 뭐 어떤 강연을 하기보다는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더운 날 함께해 주신 우리 청중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말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역사 토크 콘서트에서는 강연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연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서울 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특히 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이 중심축을 두고 어떤 독립운동이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지난 3.1절에 문을 열고 저는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 임명을 받아서 초대 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여기에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나왔던 그 영상에서 서대문 형무소 나왔잖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 주차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앞으로 나가면 독립문이 있고 독립문 다음에는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그 추념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고 우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백범 선생은 앞에 형무소에 갇혔다가 나중에 이제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하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옥살이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서대문 역사공원이 하나의 큰 벨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관 중심 사회에서 민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 거대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 독립협회 활동인데 그 독립협회가 이곳에 독립문을 세웠으니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잖아요. 자,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서울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예 눈을 크게 떠서 세계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몇 개쯤 될까요? 몇 개 나라쯤 될까요? 아마 아무도 답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헤아려 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살아갔던 제국주의 국가는 몇 개쯤 될까요? 하면 비슷하게 맞춥니다. 우리가 늘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한 10서너 개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뭐였을까? 그것은 식민지 출신이고 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들은 대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당연히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의 보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세울 국가가 중세 군주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다시 말해서 시민,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시민 근대국가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식민지 해방운동, 독립운동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침략한 나라의 바로 옆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국가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혹독하게 직접 통치를 당합니다. 예컨대 인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통치를 받지만 멀리 원격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 파견되어도 통치 강도가 약해요. 시기에 따라서는 의회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통치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더 중요한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을 아예 없애버려서 영원하게 일본에 복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키나와처럼. 그렇게 하려면 말과 글을 없앤다. 역사를 왜곡한다.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을 훼손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그 세 가지에 맞받아치는 독립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르게 독립운동의 강도는 전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사가 몇 년쯤 전개가 됐을까? 우리들의 독립운동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0년이라고 보고요. 정중앙이 3.1운동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해요. 아, 우리 독립운동 100주년이라고. 그게 아니고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그 앞에 25년, 그 뒤에 25년 이렇게 구성됩니다. 3.1운동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앞에 독립운동은 크게 두 줄기예요. 하나는 유림들이 중심에서 일으키는 의병전쟁. 그 의병이라는 것은 우리 한수연 배우의 외정조부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의병 투쟁을 하신 분들은 대개 유림들이고 바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 그 방법 갖고는 안 돼. 어떻게 서양 열강들의 과학 문명과 정치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 이게 계몽운동입니다. 이게 서울의 신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보수예요. 그 의병보다 한 10년 뒤에 시작한 계몽운동은 진보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보수 진보. 그러면 나뉘어지겠죠. 나라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등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망한 뒤 5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습니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3.1운동이 터지죠.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은 군주국가 주장이 없어집니다. 자, 3.1운동에서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하죠. 다 우리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국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국가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다만 망명지에 있으니까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라는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광복을 하게 되면 국토를 찾으면 정부와 국회가 된다. 국회란 이름도 1919년 4월 11일 날 헌법 제10조에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소집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반기 독립운동은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의 후반기의 독립운동에는 다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와 진보 두 줄기로 가는 겁니다. 나뉘면 반드시 통합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배운 신간회는 두 계열이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한 해 더 앞서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이 좌우합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이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반기 후반기 이야기를 조금 할 때 한국 독립운동의 전반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병은 서울 시내에서 1890년대 의병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다만 이때 여기 독립협회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그 독립협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1907년에 신민회를 만듭니다. 신간회하고 신민회하고 옛날에 시험 칠 때 많이 헷갈렸지요. 신민회가 안창호 선생이 앞장서서 1907년에 만들었을 때 그 활동했던 분들이 주로 어디냐 하면 남대문에서 저 명동 쪽 방향으로 상동교회가 있고 그 중심으로 활약했던 그분들은 대부분 독립협회에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 신민, 새로운 민은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서 계몽운동을 펼치다가 1909년에 이걸로는 안 되겠어. 왜? 나라 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만주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가했던 이동영,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이 서울 시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한편 1907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다. 교과서에 다 배운 겁니다. 그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날이 1907년 8월 1일 날이거든요. 그때 해산에 저항해서 군인들이 시가지로 뛰쳐나오면서 시가전을 벌이죠. 그 시가전의 현장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바로 남대문 안쪽입니다. 서울시청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중상자들을 우리 눈앞에 서울 시민들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마구 옮겨야 돼요. 어디로? 병원도 없는데요. 그때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양의사 1호 김필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중원 의학교 출신의 김필순이라는 분이 그 여동생, 그러니까
김필래, 그분 여동생은 김순애도 있고 김구래라는 누이도 있습니다. 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죠. 그 김필순이라는 양의사가 조그만 병원을 내고 있었는데 수레로 그분들을 막 날라요. 그 구호 활동에 안창호 선생도 적십자 휘장을 달고 완장을 달고 뛰어다니죠. 그것을 바라본 조성환 선생 같은 경우 나중에 광복군 군무부장이 되는, 광복군의 군무부장,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이 되는 이 조성환 같은 분도 이때 마구 구호 활동을 해서 그 의수 달아주기 운동, 인도 고무를 사서 이제 그러한 아비규환의 현장이 이 남대문 안쪽이에요. 1910년 나라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이제 3.1운동 때 그 뜻이 터지잖아요. 그 3.1운동이 일어날 때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찍고 그것을 전국에 보냅니다. 전국에 보낼 때 주로 이 서울역이 그 발송처예요. 여기에서 전국으로 선언서를 갖고 갑니다.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광무 황제의 인산일을 이틀 앞두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독립선언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파고다 공원이나 남대문이나 이 모든 곳에서 만세 시위가, 그 덕수궁 앞에서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지방에서는, 저는 오랫동안 안동대학교 교수를 역임을 했는데요. 안동의 유림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보니까 유림들은 황제를 떠나보내는 장례 행렬에 문중마다 다 대표를 보내더군요. 집안마다. 그들이 서울에 와서 그 독립운동의 현장을 보고 그 선언서, 태극기 이것을 갖고 가슴 속에 넣고 고향 동네로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전국의 대부분의 군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신식교육을 받은 멤버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을 꾸려서 전 세계의 외교활동에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거나, 또 그 김마리아라고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김필순의 진료가 되는 이 김마리아 여사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전국 지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센터가 이 서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을 지금 YMCA 그리고 천도교 중앙 총부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운동이 꼽히게 되는 것이죠. 또 1920년대 초반에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강우규 선생의 동상이 있지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가을에 대한국민노인동맹단, 즉 연해주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분들이 그 만 60세가 된 강우규 의사가 그 대표로 파견되어 왔고,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을 이곳 서울역, 즉 남대문역 앞에서 처단하려고 폭탄을 던졌는데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선 유유히 사라졌다가 붙잡혀서 그 이듬해 사형당합니다. 그 강우규 의사. 그 다음에 1923년에 김상옥 의사 의거가 있고 1926년에 나석주 의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의열투쟁이라고 부르면 야, 그거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열투쟁을 테러로 번역을 하지만 인상 쓰면서 그거 테러 아니야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러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건을 기억하시죠? 9.11이란 거. 거기서 말하는 테러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게 어린이든 여인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도덕하고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한인애국단이든 의열단이든 전부 다 따져보면 단 한 번도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격 대상이 누구냐? 딱 두 가지입니다. 일본 왕,
조선총독, 만주 관동군 사령관, 상해 주둔군 사령관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침략 통치 책임자. 둘째는 총독부, 식산은행, 동양측식 주식회사, 통치기관입니다.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침략 책임자나 통치 책임자나 침략 통치 기구나 딱 부러지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을 공격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의열투쟁을 가르칠 때 그걸 분명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죠. 1940년대에 들어서 독립운동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3.1운동의 모습인 것 같고요. 대안문이죠. 덕수궁 앞에 3.1운동의 이야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라인에서 제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서울에서 마지막이다를 장식하는 곳은 서울시청 옆에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프레스센터의 길 건너편을 보면 서울특별시 의회 본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부민관, 경성부민관이라고 해서 요즘 표현을 하면 시민회관이 될까요? 그곳에서 1945년 7월 24일 날, 그러니까 광복 3주를 앞두고 이제 어찌 보면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죠.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가슴 아픈 것은 친일파들이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춘금이라고 하는 밀양 출신의 정치 깡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일본 중의원도 지냅니다. 그런 그 친일파가 아세아 민족 분격대회, 아주 분격 다 일어나서 이 무너져가는 전쟁을 뒤집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세아 민족 분격대회를 열고 그 하던 장소에 이 광산에서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폭파용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서 폭발합니다. 안에서 폭약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아주 그 총독도 참가했던 그 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펼쳐진 마지막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고, 또 바로 이때 이제 여운형 선생이 앞장서서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했죠. 사실 서울의 독립운동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침략과 통치의 심장부,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맞서 펼치는 독립운동의 센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서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서울의 독립운동 관련된 장소면 뭐 서대문 형무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네요.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뭔가 꼭 질문을 던지고 싶은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해방전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성이나 또 평양, 이북 동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면 황해도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이 경의선 라인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3.1운동 이전에 보면 유림 세력이 강한 남쪽은 의병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 북쪽은 의병이 있지만 남쪽보다는 약한데 그 대신에 계몽운동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정치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서울에서 계몽운동이 시작되면 공화주의 물결이 돌면은 저 경북 같은 그 안동 같은 동네에서는 아주 비난을 하고 의병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계몽운동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창호 선생과 같은 인물들이 이 라인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격이 좀 남과 북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아버님을 만나 뵀지만 그 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황해도에서 그건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이라든지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 분들이 전부 이 라인에 있어서 아마 그때 몇 년생이시고 어디쯤에서 지내셨는지 그걸 추측하면 대개 어느 영역의 범위에 계셨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평안도신데 아, 그래요? 예, 평안도 개천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어느 라인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몇 년생이냐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1890년생부터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 땅에 들어올 때가 3.1운동 이후잖아요. 3.1운동이 될 때 30세가 넘은 분들은 사회주의를 거의 안 받아들여요. 20대까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호치민이나 마오쩌둥이나 주얼라이나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초대 당수했던 김재봉이나 이런 분들이 다 1890년생인데 1880년생들은 독립운동 라인이 계몽운동은 하되 사회주의는 안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굉장히 연대를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네, 우리 두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던데요. 네. 저도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바로 옆 나라에 직접 통치를 받는 어떻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비결, 원인은 뭘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우리 영화 중에 옛날에 줄루족의 전사, 줄루족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영국군 일개 중대 이런 그 병력하고 맞서서 줄루족은 만 단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무리 독립운동을 한다 해도 국력 차이가 식민 통치국가인 영국과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게 짧아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는 어쨌든 간에 일본보다 우리가 아래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늘 문화적으로 시해국이지 우리가 수해국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래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래 끝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또 실질적으로 양국의 국력 차이가 침략 국가와 식민지가 된 나라의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그 국력 차이가 크게 크질 않습니다. 크면 독립운동도 짧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강하고 긴 것은, 아주 길게 강하게 된 것은 국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민족성 자체가 그들에게 눌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아주 강했고, 박은식 선생이 상하이에서 1915년에 한국 통사를 쓸 때, 또 20년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오는 것만으로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은 아까 이야기했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민족 보존 정책, 그런 투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관장님, 저는 궁금한 게요. 해외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 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가 많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시선이 또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는 하지만요. 하나 예를 들자면요. 1943년 12월에 우리가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카이로 선언 때 보면 유일하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을 시킨다, 유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소식을 인도의 네루라는 수상이 된 유명한 인물이
감옥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보라, 저 한국이 어떤 한국인가.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나중에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딸에게 편지를 세계사에 대한 것을 쭉 써서 감옥 속에서 보낸 편지를 묶어서 우리 시중에 세계사 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한국의 존재, 그들의 투쟁 이런 것을 보는 눈이 그 시각이 들어있거든요. 3.1 운동 때도 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전 세계의 식민지 대표들이 파리에 막 가서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뭐 우리 김규식 선생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식민지들마다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전 민족이 일어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같은 규모, 그것도 전 세계 열강에게 우리의 뜻을 전 민족이 일어나서 선언한 것, 이런 경우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선진성, 투쟁성 이런 것을 보인다. 그 해외에서도 그걸 인정하지요. 베이징에서도 5.4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청중석에서도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네, 혹시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김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강력한 독립운동을 했구나라는 말에 좀 자부심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이나 그 독립운동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쟤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 졸업생이 좀 되는가 싶었어요. 네. 아주 작은 예를 들면요. 그 교과서에 오키나와에 옛날에 유구라는 왕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구의 독립을 원하는 분이 3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학회를 하면 와서 유구의 독립운동사를 발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발표하고 나면 연구자들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텔에 자리를 펼쳐놓았는데도 이분은 뒷골목에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오키나와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왜 오키나와가 독립을 못하느냐 하면 말과 글, 역사, 종교가 다 무너진 민족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30여 년 전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렸어요. 우리처럼 바로 옆 나라의 식민지가 된 나라 중에 영국의 바로 옆 섬나라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아일랜드. 그렇죠. 아일랜드요. 아일랜드는 보기에 따라서는 700년 또는 800년 영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준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반식민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더블린 봉기 100주년 때 현장을 가봤더니 그분들은 가장 속상한 게 뭐냐 하면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IRA라고 하여 투쟁해 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인접 국가에, 그리고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투쟁성,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옆 나라에 또는 조금 먼 나라에 아주 복합적인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사를 이런 기회에 세계사 속에서 짚어보면 특징이 잘 보이겠다, 이런 말로 제 답을 가름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현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은 보통은 뒤에 영국의 식민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였구나, 뭐 이렇게 얘들 얘기를 하는데, 네, 토크를 조금 더 이어가면요, 저는 사실 이제 한수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독립유공자 후손이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알고 하지만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외증조부님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요, 김순오 의병 대장님이세요. 충청 남북도와 전북 일대에서 활동하셨던 공주 의병장이시고요. 그 일본 형사재판에서 폭도 김순호라고 지칭될 만큼 이렇게 수괴 중에 수괴, 굉장히 악랄한 그런 네, 그렇게 일본 군인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던 네, 무시무시한 네,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요. 여느 독립운동가 집안들 가정들처럼 계속 피신과 배고픔의 연속이셨대요. 이제 독립운동 하시면서 무기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돌과 큰 바위들을 부하들과 같이 굴러내리면서 총 들고 올라오는 일본 군들을 많이 죽이셨다고 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총탄을 뭐 육혈포라고 하더라고요. 하반신에 많이 맞으시고 어깨에도 맞고 그러셔서 나중에 그게 썩어 문드러지고 이래서 이렇게 그 후유증으로 실명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있는 가족분들까지도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또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바느질 품삯으로 어렵게 연명을 해 가셨고 또 지금 살아 계세요. 외할머니가 그 대장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 외할머니가 93세신데 살아 계신데 할머니도 그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 했었는데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눈이 머셔서 돌봐야 하니까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그 가정이 살았다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죠.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네 제가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덧붙일게요. 네네.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교과서에 보면 의병에 대해서 을미의병 1895년 일어난 의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을사년 1905년에 의병이 또 한 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7년 앞서 이야기했던 군대 해산 이후를 그래서 후기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외정조부께서 활동했던 시기는 대개 아마 1908년 이 전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기의병에 속한 그런 시기다. 그럴 때 이제 대한제국에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많이 들어가면서 비교적 전기 때 의병들은 유림 중심으로 조직력이 좀 없지만 해산 군인들이 지방에 가게 되면 상당히 조직화돼요. 그러면서 외정조부님은 바로 그 후기 의병에 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한소연 배우님의 외증조부이신 김순호 님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두 선생님 네, 한형준 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소개드린 역사 크리에이터 두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도심 중심 축이 어떤 식으로 일제 식민지의 어떤 통치의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새롭게 복원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뭐 여기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 특히 뭐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에 비해서 배움이 부족하고 통찰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청중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거나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출연진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예, 교수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이야기를 하려고 지도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텐데요. 1929년 일제강점기 시기죠. 1929년에 우리나라 서울 경성에서 열린 경성 박람회의 어떤 관광 안내도인 조선 박람회 도회입니다. 이 지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경성, 그리고 특히 이제 경성 중심축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저 서쪽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인왕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경복궁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지도를 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경성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듯 지배하는 어떤 그 과시용을 드러낸 지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도는 1929년 당시의 서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이렇습니다. 과거 식민 통치의 공간이 과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 이 서울 중심축의 3가지 사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네모 쳐진 그 뒷부분이 복원되기 전에 경복궁의 정전이죠. 근정전입니다. 그 근정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 청사죠. 조선 총독부 한 번은 들어보셨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중앙 통치기구,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산 기슭에 있었어요. 예전에 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통감부 자리이긴 한데 이게 조선 총독부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부지가 좀 좁은 것 같은데 확장 이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1910년대에 이 경복궁 앞마당에 짓자라는 논의를 하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끝에 1926년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이죠, 경복궁. 이 경복궁 앞을 그냥 가로막은 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광화문 보이세요? 광화문이 안 보입니다. 우리 경복궁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 자리에 위치한 게 아니라 경복궁,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훼손하면서까지 저 앞에 지었다라는 것은 일제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음을 이 조선 총독부 청사의 위치만으로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또 희한하게 이 조선 총독부 청사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본을 포함해서 근대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런 건축물이 이제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 가면은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 관광 명소이자 왕조의 상징을, 옛 역사를 복원된 장소로 되었죠. 이 조선 총독부 역사 광복 이후에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 건물을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셨을 텐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최근까지 있던 중앙청 건물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 박물관 있던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 군정,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9월에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그 통치했던 미군정청 청사가 이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영어로 그때 이제 미군이 캐피털 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직번역해서 쓰인 말이 중앙청이고 광복 이후에는 꾸준하게 중앙청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미 군정이 나가고 이 중앙청 건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민통치기관이었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들어섰죠. 광복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갓 독립을 한 대한민국에 이 거대한 규모의 청사를 철거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는 과천 정부 총사 있죠. 세종시가 들어서기 전에 뭐 과천 정부 총사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정부 청사에 그런 어떤 청사들이 새로 지어지고 중앙행정기구들이 이전하면서 한 1982년쯤에 거의 이제 이 중앙청에 어떤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도 남아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86년에 리모델링을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여기 들어섭니다. 그러던 문민정부 1993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야 그래도 이게 식민통치 기관 건물이었는데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여기 들어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청 건물이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8월 15일 8.15 광복절 때 이 중앙청의 저 꼭대기에 있는 첨탑 보이시나요? 그 첨탑을 떼는 그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듬해 1996년에 이 중앙청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요. 야외 뭐 이렇게 약간 특설 기념관처럼 조선총독부 부재기념관이라고 해서 이 중앙청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상징하는 첨탑이라든지 일부 부재들을 놔두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그 전에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건축물들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 청사가 철거되면서 그 근대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광복한 지 50년, 60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어떤 형성된 다양한 문화나 건축물들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를 하고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1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등록문화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제 그 근대 건축물들을 재평가하고 보존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조선 총독부 건물, 식민 통치를 상징했던 건물, 그런 공간에서 옛 조선 왕조, 우리 역사와 민족 정기를 복원함과 동시에 근대 건축물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논의가 그런 계기를 마련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다시 조선 박람회 도회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아까 그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서울의 중심축은 지금 세종대로라고 불리는 옛날에 뭐 육조거리라고 불렸던 그 거리인데요. 중앙청이 있던 그 경복궁에서 좀만 더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서울 시민분이라면 한 번씩은 보셨을 건물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네, 시청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서울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옛 서울시청 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유리로 된 약간 파도처럼 생긴 저희가 이제 신청사죠. 이 서울시청 청사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이제 경성부청 청사였다. 그렇게 활용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이 서울시청 구청사 맞은편에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건설된 지 건립된 지 90년 된 건물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그 당시 일제 강점기 그 경성부 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935년에 부민관이라는 이름의 극장이 들어섰었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극장이 전혀 없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대 공연예술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데 뭐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관립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성부, 그러니까 결국엔 일제 총독부 산하의 경성부가 운영하고 있던 극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뭐 친일 어용극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쟁 참여, 2차 대전 참전을 독려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민간 폭파 의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굳이 극장에서 왜 폭발을 일으키지?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관립극장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그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 같은 그런 관제 행사, 어용 행사가 워낙 진행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 청년들이 아예 폭파장에 행사장에 폭탄을 터뜨리는 부민간 폭파 의거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의회 회관 건물을 가시면요, 그 일부에 부민간 폭파 의거터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덕수궁 가는 길, 덕수궁 길은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볼록 굴뚝처럼 생긴 이 건물 옆에 보시면은 이런 의거터 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민관,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민, 그러니까 경성 부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라는 뜻이죠. 부민. 부민관이라는 말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1935년 이 부민관이 건설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그런 친일 행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이 지난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됐죠. 물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광복하고 나서 여기가 미군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다시 이제 서울시가 활용을 하다가 국립극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3대 국회 때는 국회의사당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1970년대 이전하기 전에 국회의사당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국회가 여의도로 이사가고 나서는 시민회관으로 활용이 되다가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나서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쓰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실시되면서 부민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지도로 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서울역 이야기,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죠. 서울역 옛 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철도사의 시초가 어딘지 아시나요? 보통 이제 경부선이냐, 뭐 어디냐, 경원선이냐, 경의선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이 우리나라 철도의 처음으로 영업을 한 그런 철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인선이요, 지금 숭례문이 있는 곳까지 들어와요. 1900년쯤에.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그냥 목조 건물로 된 정거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는 그냥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거치고 남대문역이라고도 불렸다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곳이 1925년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름이 경성역으로 바뀝니다. 아주 화려하죠? 이 경성역 한 100년 정도가 되었죠. 1925년에 건립이 됐으면 참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성역, 이 만주로 가는 철도가 이 경성역을 지나다 보니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수탈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저도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 영화 밀정 아시나요? 네, 영화 밀정에 그 배우 한지민 배우가 이렇게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막 총 쏘다가 붙잡히는 장면 있죠? 그 곳의 배경이 이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그 경성역 역사입니다. 즉,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기 위한, 그리고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다양하게 이동하기 위한 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만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일본, 부산 등을 철도로 연결하는 국제 관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경성역,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물류의 요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역 규모가 물론 이제 도쿄역보다 당시 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몇 안 되게 남은 동북아시아의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돔 형식의 지붕,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렇게 정말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곳이, 그 영화 보면 모던보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모던보이들, 모던 걸들이 자기가 좀 힙하다라는 걸 좀 알려면은 그래도 경성역 한번 가봤다라고 인증을 해야 내가 모던보이구나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특히 2층에서 이제 운영이 됐던 그릴이라는 서양식 레스토랑은요, 그 시인 이상 작가의 소설인 날개에도 등장을 하고요. 지금 레스토랑 하면은 상징하는 게 여러분도 떠오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근데 이 당시에 그냥 서양식 레스토랑 가자 하면은 야, 레스토랑 갈래가 아니라 그릴 가자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 당시 어떤 모더니즘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21세기에 살아서 그걸 온전히 느낄 수는 없죠. 그런 경성역이 광복을 하고 1947년에는 서울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1960년대에는 이제 물동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남부 역사, 서부 역사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물류를 실어 나르던,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 경성역이 1980년대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적 284호로 지정이 됩니다. 284, 요 숫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지인들에게 아는 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역사와 현재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던 이 경성역이요, 2001년이죠. KTX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민자 역사가 생기면서 2001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쇄가 돼버리죠. 아까처럼 폐쇄가 됐느냐, 철거가 됐느냐, 여러분 계속 저희와 함께 있으시죠? 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내부, 외부의 리모델링을 거친 끝에 2009년에는요, 아예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재탄생하게 됩니다. 284, 뭐라 그러셨죠? 사적 284호. 그만큼 이 경성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이 제목, 이름에서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 가치로 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요. 100년 전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가요? 이게 지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전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 전의 모습을 복원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진 있죠? 근대 서울을 대표하는 양식당 그릴도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혹시 저 문화역 서울 284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차를 롯데마트에 하고 이제 오는 길에 거기가 강연장인 줄 알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창 행위예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탈을 쓰고 가만히 배우들이 앉아서 어떤 그런 공연 예술들을 하는데 이 경성역이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나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지향적인 공연 예술 문화,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식민 통치, 식민 수탈의 상징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경성역, 옛 경성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앉아 있는 자리가 이렇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질의응답 그리고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관장님 하실 말씀 많아 보이세요.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그릴에서 한 70년대 말쯤 되겠는데요. 그릴에서 스테이크 시켜 먹던 생각이 나서 한참 거기 빠져 있었습니다. 관장님 모던 보이시네요. 소개팅이라도 하셨던 건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그 독립문 내거리에 가면 제가 거기 앞에 늘 출근을 하면서 느낌이 이래요. 독립문을 그 자리에 두고 도로를 낼 거냐. 그게 이제 사실 신의주로 가는 제일 중심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문을 옮겨서 위에 고가 다리를 놓고 확장을 할 거냐. 이게 1975년 6년도 신문을 보면 대단한 논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사학과 다니는 학부 학생하고 건축과 다니는 학생하고 뭘 안다고 핏대 세워가면서 대논쟁을 펼쳤던 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지금 독립문에 길을 낸다면 독립문 옮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파리 개선문처럼 중앙에 두고 크게 로타리를 하더라도 저는 손 안 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가치를 뒀던 때라 옮기는 건 당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떤 건축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총독부 이야기처럼 보존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없애는 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걸 그 고민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도 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대단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두운 역사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해서 교훈을 삼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주변이 전혀 개발이 안 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최소한의 보존은 해야 될 것 같다. 개발도 막을 수는 없다. 정말 저도 저거 보고 책임지라면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대구에 192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라는 인물이 붙잡혀 들어간 건수가 있었는데 그게 장진홍 의거였습니다. 장진홍 의사가 대구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반입했다가 이제 터뜨려진 큰 사건이었는데 그곳에 그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 20몇 층짜리 은행이 들어섰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새로 은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장진홍 의거 현장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바닥에든 벽이 동판이든, 그래서 제가 더블린 봉기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의 그 모습의 한 부분이라도 간직하고 보존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히 고민하고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국가와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걸 보존하느냐 철거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겠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진 문화재를 우리가 이제 뭐 불편 문화재, difficult heritage 또는 이제 네거티브 문화재,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부릅니다. 이 네거티브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각 나라 아니면 그 도시,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 또한 뭐 모든 근대 건축물을 전부 다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강연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서울 도심을 걷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데도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희한하게 서양식 건축물들입니다. 지금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그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조선은행 본점도 그렇고요. 다 그 르네상스 형식, 서양식입니다. 그게 그냥 건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100년이 된 동북아시아의 서양식 건축물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건축물마저도 수입해서 그들처럼 보이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참 이렇게 미스코시 백화점이었던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관도 그렇지만 이 서울 도심이 정말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 가치가 크다면 최소한의 보존은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얘기들이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총독부라든지 부민관이라든지. 근데 그 시절을 살아야 했었던 그냥 일반인들이 살던 데는 또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곳을 하나 뽑아보자면 그 경복궁 서촌이 있습니다. 서촌 하면 이제 저는 가끔 서촌을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지금은 간판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약간 또 이색적이기도 하고 제가 그 떡볶이를 좋아해서 통인시장에 기름 떡볶이가 거기가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 떡볶이 먹으러 가다가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은 여기도 뭐 한옥 같은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좀 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흔히 한옥마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떠올립니다. 크고 웅장하고 여러 채가 몰려있는. 그래서 실제로 북촌이랑 서촌을 이렇게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 북촌은 주로 조선시대에서 집권 세력이 살던 장소였고요. 서촌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청운 효자동, 경복궁역 있는 동네 있죠. 그리고 뭐 사직동 있는 그 동네는 그 역관, 의관,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인 중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일제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싹 개량 한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옛 이상 작가의 옛 집을 가보면요. 원래는 거기가 150평 넘는 큰 한옥이었는데 1930년대에 그 일본 건축업자가 재건축을 해버려서 5개의 필지, 5개의 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골목골목에 아직도 이렇게 골목이 크진 않거든요. 작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작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한옥이랑은 좀 다른 일제에 의해 건축된 개량 한옥,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다양한 예술인들, 뭐 박노수 화가라든지 등등의 어떤 화가들이 살던 그 윤동주 시인 하숙집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그런 마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인이 광복 이후에 버리고 간, 남기고 간 집들이 아직까지도 옛 형태를 보존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카페로 활용이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로 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들 찾아서 보시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촬영차 사이판에 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거기 마리아나 등대, 마리아나 라이트하우스라고 국가 사적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너무 예쁘게 개조해서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몰이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했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바꿔서 개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군산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여행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엄청 많은 그 일제 시절에 그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군산처럼 서울 외에 그런 일제 시대의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직 남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등록문화재가 작년 기준으로 10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33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아까 한수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군산 짜장면 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군산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개항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황해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처럼 군산에도 차이나타운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엔 희한했어요. 왜 이렇게 군산 가면 무조건 흰 짜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이제 황해를 통해서 넘어온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만들면서 일어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호남평야 있지 않습니까? 만경강, 동진강이 흐르고 있는 호남평야의 쌀들을 일본으로 수탈해가는 창구가 군산항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가 그 예전에도 조운으로 유명한 뭐 그런 항구긴 했지만 아예 거기를 이제 개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 군산의 원도심을 역사 여행, 역사 여행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옛날 그 일본식 가옥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대사 박물관도 거대하게 세워질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근대사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불리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경상도 얘기를 하나 하자면, 부산의 서구의 아미동이라는 동네를 가면은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석하면 우리가 이제 무덤 앞에 세우는 걸 이제 비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마을 이름이 비석이 되었을까? 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개항된 항구가 이제 부산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까운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겠죠. 그 이주를 해온 일본인들이 이제 고국을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아미동 뒷산에 묻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아예 거기를 일본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는 이게 방치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외놈들의 무덤이니까. 그런데 이때 6.25 전쟁이 벌어져요. 6.25 전쟁의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고 거처가 없으니까 그냥 무덤을 위에 판잣집을 세워서 거기서 삽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판잣집을 이제 무덤을 다 정리하고 비석들 떼서 계단으로 만들고 축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달동네가 지금 아미동의 비석마을이거든요. 현재도 한
9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뭐 이렇게 계단, 축대 이런데 메이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자로 쇼와 이런 글자가 이렇게 계단에 쓰여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쇼와 몇 년, 메이지 몇 년에 돌아가신 누구의 비석을 깎아서 계단으로 축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비석마을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죽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 그리고 전쟁통에 무덤 위에 판잣집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피난민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이 아미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알아가게 되네요. 자, 청중석에서도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 네, 요 뒤에 계신 여성분께서 질문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대학생 이나영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 지나온 서울시청처럼 서울 곳곳에 역사가 정말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두 선생님 강연에서 근대 건축물들이 어떻게 현재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원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등록문화재 홍보대사처럼 말하고 있긴 한데요. 다양한 등록문화재가 있긴 한데 막상 50년밖에 안 된, 5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1000건밖에 없진 않을까요? 더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민간 소유로 있다 보니 이게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문화재라는 역사적 논쟁 말고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헐리고 철거되고 심지어는 무관심 때문에 어떤 곳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 게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그 인천의 신흥동이라는 동네에 인천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천시장이 거주하던 관사 건물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묵히면서 그러니까 그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근대 건축물들이 500채가 남아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근대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냥 싹 철거가 됩니다. 다행히 아까 말했던 그 인천 부윤 관사와 몇 개의 곳은 인천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역사 산책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그거를 관광화한다든지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뭐 정부나 문화재 당국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여기 오면서 느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문화재잖아요. 근데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 문화역 서울 284로 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쭉 롯데마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삥 돌아서 어디로 가면 돼요? 좀 더 가시면 돼요. 좀 더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요 옆에 경의선 뭐 지하철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어떤 주차장 아니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들과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져야 이렇게 출구를 보고 아니면 이렇게 주차장을 보고 여기에는 뭐가 새로운 게 있나 보네라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깨어날 텐데 문화재 당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부 당국에서 이런 관심들도 좀 가져졌으면 하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 공간으로 이제 변하기까지의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서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총독부 중앙청 그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적에 그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지붕이 이렇게 날일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라는 일자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일본 외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부채살 같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본의 상징 국기입니까? 그게? 국기는 아니죠. 근데 그걸로 돼 있는 탑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청은 다른 건물은 좀 모르겠는데 필요에 의해서 제거되기도 하고 또 개발되기도 해도 좋지만 중앙청만큼은 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궁전인데 그 앞에다 또 일본의 상징인 그 말하자면 이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강점 정신이 대단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거 하나 없어진 걸로 일본의 말하자면 상징성이 있는 어떤 정신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바로 그 경복궁 앞에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기는 했어요. 아까 뭐 나이 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고 하셨는데 기억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네. 그때 한참 막 뭐 공론화되고 막 논쟁하고 했던 기억도 저도 있고요. 그래서 남겨둬야 된다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그거는 없애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한수연 배우님께서 오늘 또 이제 손주께서 공립유공자시기도 하시니까 되게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저는 진짜 오늘 너무 귀한 강연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선물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시면 돼요. 아,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소연 배우님이 예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은미 씨의 기억 속으로였나요? 네, 한번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배우분이랑 같이 듀엣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잘 부르세요. 목소리도 정말 예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대 청해봐도 될런지.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그 다른 곡 해도 되죠. 제가 오늘 그럼 차라리 오늘 주제에 맞게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OST 중에 한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는데 준비하고 아니에요. 오신 거 맞어요? 네. 참고로 제가 그 전문 가수는 아니어서요.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See your eyes, see your face. 자꾸 가슴이 뛰어서 See your face, see your eyes. 맘에 품은 걸 알았죠. 내가 살아온 세상 어느 순간보다도 소중해서 그댈 둘러싼 시간과 모든 한 조각 공기처럼 간직했죠. 너무나 아파서 슬픈 사랑은 매일 밤이면 내 얼굴로 세상 저기 바람은 가고 있는 길
바람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단 말아줘. I'll be there. 함께하여 I'll be there. 모두 흩어진 후에 만나줘. 다 아픈 거죠.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죠. I'll be there. See you 네, 정말 멋진 공연이고 준비 하나도 안 하셨다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 하나 남겨놨는데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앞에 두 강연에서 역사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지는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좀 했고 현재 이야기를 해서 미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다들 알고 계세요? 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들 보셨겠지만은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게 뭐 들으면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얘기를 하면은 1987년에 민주화 항쟁,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제 민군 정부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를 대충 기억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독립운동과 이게 함께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조선 시대는 계급 사회였죠. 이제 군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뭐 명령을 하고 이런 사회인데 물론 이제 민본주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뜻을 알아서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어떤 시혜적인 의미인 것이지 절대로 민중이,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9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사실 이제 서양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이제 뭐 북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먼저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 국가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주권은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권리란 것은 무엇인가 자유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정말 오만 가지 철학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 농민혁명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 민족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독립협회도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자주라든지 뭐 국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리고서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일제병탄이 되죠.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1919년 3월 1일 3.1절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요? 이제 독립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아,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국가란 것은 무엇인고 그리고 그 국가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이제 1948년 8월에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계속 원했던 것은 그냥 독립뿐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이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네? 300개? 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 가입 숫자가 193개국이에요. 네, 그 중에 몇 개쯤 될까요? 그럼 조금 쉬워졌죠? 120개. 네. 120개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120개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사실 이게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숫자는. 그렇지만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 혹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민주주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최소 78개국 그리고 최대 103개국. 그러니까 120개국이 안 돼요.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중에서 아마 넉넉 잡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는 한 95개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이 정말 성공한 민주주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원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이 있어요. 거기 1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금 우리 헌법이랑 너무 비슷하죠. 아까 1조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제한테 국가를 뺏겼지만 언젠가 우리가 뭐 국가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면 그때 이 나라의 그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정을 거쳤죠.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그 당시 우리 뭐 선조들한테는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경험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정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로 왔는데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음에 우리가 건설하는 이 나라의 그 국가 체제는 반드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건국을 하긴 겨를도 없이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초토화가 돼요. 그야말로. 60년대에 전 세계 GDP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뭐 부자 국가부터 이렇게 가난한 국가 쫙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통계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밑에 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단하고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초토화가 된 국토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핀다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가 꽃피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장미가 이제 영국의 국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조다라니까 이제 장미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대담한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뤄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빛나는 거는 경제 성장과 동반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전부터 뭐 18세기라든지 17, 19세기라든지 이때부터 진행을 해 왔었던 이제 서구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 이런 나라들 말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민주국가를 세워보려고 했던 이런 나라들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반해서 이루어낸 나라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원래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잘 살던 나라였고, 그리고 글쎄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뭐 타이완 정도? 그리고 또 국가라면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화를 내겠죠. 이거는 영상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만 중국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동구 유럽 중에 몇 국가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연구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자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숙한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우리는 그럼 어떤 국가로 성장하고 다음에 미래를 어떤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는 소위 하는 말로 뭐 원조를 주던 원주국에서 그러니까 수혜를 받던 그런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원조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GDP 지금 뭐 10위 정도 되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정말 경제 대국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DP로 우리가 경제 뭐 전 세계 경제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수출입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제 수출입 국가고, 수출이 우리가 한 뭐 5위 정도 되고 수입이 8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해서 파이어스 파워스라고 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거를 뭐 순위를 매기는 인덱스 같은 게 있어요. 1위는 어느 국가일까요? 그럼 미국이에요, 미국. 그냥 1고의 가치 없이 그냥 미국. 그리고 그 다음 전부 다 아래인데 그 1위와 2위의 차이도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2위는 뭐 러시아다 그러고 3위는 중국이다 그러는데 한국이 6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전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군대가 훈련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낸 거고, 그리고 뭐 이거에 따라서 다 모든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가서 결정이 된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2위 러시아가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가갖고선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다 달성한 나라죠. 근데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걸 우리가 보통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뭐 힘, 뭐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외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리더 국가라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미국이 뭐 지금 뭐 슈퍼 파워다, 최대 강대국이다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경제력, 군사력 다 1위인 것도 있지만,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할리우드라든지 실리콘밸리라든지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슈퍼파워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력, 군사력에 신경 진짜 많이 써갖고 하드 파워는 꽤 높은데 소프트 파워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달라졌죠. K-팝, K-무비, 그리고 정말 유수의 뭐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 뭐 우리나라 뭐 예술가들이 막 우승하고 있고, 뭐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한 것보다 시민들이 한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래 한국이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뭐 힘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마초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민주화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신생 민주국가가 있고 또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났을 때 거기서 계속했었던 말이 그거예요. 한국의 시민들도 이걸 겪지 않았냐. 우리도 도와달라.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많은 신생 민주국가들 혹은 여러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가들한테 아주 롤모델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왜 애국심에 막 차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그걸 모르고들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국가가 돼서 정말 좋다, 자랑스러워, 으쓱으쓱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뭐 잘 사느냐고 막 노력하는 나라, 뭐 공부 열심히 해갖고서는 똑똑한 나라, 아니면 군사력을 열심히 키우는 나라, 뭐 북한을 위에다 두고서는 그래도 안보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선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도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었던 역사적인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지켰던 가치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고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했는지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거에 또 더해서 대한민국이 던지는 전 세계에 던지는 가치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은 제가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토크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드니까 제가 진행을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제가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좀 먼저 새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아까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6위라 그랬잖아요. 하필 그 6위 위에 있는 국가들 몇 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이웃 국가들입니다. 아마 일본이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뭐 중국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반에서 5등인데 전교에서 6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강대국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참 우스갯소리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네티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뭐 각자 느끼는 시점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홍콩 민주시 그 우산 시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뭐 네티즌들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좀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그동안 가져왔던 약 70여 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경제, 다른 나라의 정치,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그 정도의 여유와 체력이 되는 나라가 되었구나. 아,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게 맞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배움이 부족해서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어떤 원동력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그 어떤 힘이 어디에 있으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이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이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 도대체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이라든지 뭐 그 당시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들 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구식의 어떤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나라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나라는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게 되게 화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고 사실은 답이 하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얘기를 들려드리면 먼저 이 예전부터 이제 관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를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 성장을 관이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정부라든지 뭐 그리고 관계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이끌어가는 내놓는 경제 정책들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게 주요했었어요. 물론 그게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식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지만 그게 이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이제 대치동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은 대치동 엄마지만 정말 미친 듯이 교육열에 불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던 그 시대가 이제 그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시대가 달라져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직종에 이제 종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60년대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관료가 돼야 돼. 정부에 들어가서 출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정부에 들어가서 최고의 정책을 내고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이 잘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는 그런 브레인들이 있었고 그 브레인들의 말에 따라서 같이 함께 했었던 국민들이 있었고 그 국민들의 노력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를 보통 그렇게들 많이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절박함이에요. 이 정말 질곡의 현대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힘든 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한테 물어보면 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절박함이 사실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중산층이 생겨나고 이 중산층이 그러면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시민의 책임 혹은 시민의 권리 이런 것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퍼지면서 다행히 민주화로 넘어갔다라고들 이제 보통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주류적인 평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국민들의 절박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최불 선생님 저한테 아까 리허설 하면서 아까 물어보신다고. 네, 저는 오늘 깨달음이 큽니다. 예,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와 닿이지 살맛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지고요. 이제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우리 선조들의 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그걸 해방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큰 그 충격이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숙제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내가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포스터를 봤는데요. 저 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여기다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손짓을 해요. 슬픈 표정으로. 당신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아마 이런 투예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서 괜히 그 죄의식을 막 느끼고 이랬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일생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보다는 그 충격이 가끔 오는 것 같은 나라에 이렇게 탁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선조들의 싸운 죄와 역사를 잘 말하자면 인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정말 동의를 하는 게요.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뭐 기념비, 뭐 기념관, 추모관 이런 거를 메모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는 게 이제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국가든지 아니면 공동체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혹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 별거 없어요. 기억해 주는 거. 저는 그거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그분들께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억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원들 그리고 우리 아래 이제 밑에 자식 세대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희생을 하게 되어도 그들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게 사실은 이 공동체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 안 하고 뭐 의인들을 잊어버리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게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좀먹는 결과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한수연 배우님의 외증조부님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다 지나가신 분들의 우리한테 어떤 걸 남겨줬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중분들 중에서 짧게 제가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있으신 분? 네. 선생님 되게 강의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이잖아요. 이런 현재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런 이제 도식적인 거에서는 조금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뭐를 해도 사실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사실은 국가를 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넘어서서 이 세계에 세계 시민으로서 이바지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국가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기보다 나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면서 열심히 살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충실한 혹은 굉장히 견실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또 전 세계 하나의 모범이 돼서 또 좀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모범이 돼서. 그렇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돌겠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딱 맞출 수가. 네. 네, 정말 시간이 다 돼갔고요. 이쯤에서 우리 질문 그리고 토크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역사 토크 콘서트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토크 그리고 강연 내용처럼 과거도 잘 기억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들 잘 사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떤 한국을 넘겨줄지 한 번쯤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멋진 강연 그리고 공연 보여주신 우리 초대 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